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청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203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입춘입니다. 대길이죠. 네. 대길이요? 입춘 대길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첫 번째 재판은 신천지 재판입니다. 자,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였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를 어기고 자료 제출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왜 무죄가 나왔습니까? 맥락은 같습니다. 지난번 수원지법의 판단하고 똑같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네, 지금 참 논리적으로는 이게 딱딱딱 끊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때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법원은 본 겁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했을 때 처벌할 수 있지 역학조사를 방해한 게 아니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지금 선고한 것입니다. 이 역학조사를 준비하는 거하고 역학조사를 하는 거하고 준비를 해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일단 명단을 받아본 다음에 네. 그 명단이 예를 들어 1,000명이다. 그러면 그 1,000명 중에 누가 어떻게 걸렸고 누가 누구에게 전파를 시켰고 이거를 조사하는 게 역학조사다. 예? 그러니까 명단을 받아보는 건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라는 건데 그러니까 명단을 안 냈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요. 이거 너무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요. 법리적으로는 따져볼 수 있는데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네. 그러니까 K 방역의 요체가 그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적극적으로 뭐 자가격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검사하는데 우리가 그나마 코로나 시대에 이 정도 경제를 그렇죠. 유지하고 이 정도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리에 반한 해석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형법이면. 예. 형벌 법규면 뭐 감염병 예방 중에 이 처벌할 수 있는 법규는 형벌 법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 준비 단계니까 이거는 역학조사 방해가 아니다.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이게 딱딱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감염법상 이런 부분들에 법에 어느 정도 흠결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로 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 바꿨잖아요. 거, 네. 정보 제공하는 부분들도 제공을 안 할 경우에 처벌하겠다라고 법을 바꾸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그 전에 행위라는 이건 그 전에 있던 행위이기 행위가 때문에 처벌 안 그걸로도 됐죠. 처벌을 못한다라는 건데 글쎄 이 부분들이 다른 행정위 같은 경우하고 이건 감염병을 막는다라는 건 법의 취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까 위한 그 문제니까. 부분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건데 문제는요 그런 겁니다. 이 사실 뭐 특정 종교 이렇게 꼭 그 종교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닌데 제가 뭐 어제 이 그 종교 그 개신교 쪽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방송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결국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종교계 분들을 이제는 사회가 그러니까 기존 제도 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계를 지어주지 않으면 자정 능력만으로는 이게 어려운 단계다라는 말씀을 그냥 자기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집단 감염, 종교발 집단 감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무수한 교회들. 근데 이렇게 판결이 나와버리면요, 이제 그 사람들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잘됐다, 법원도 우리 편이다 이렇게 나와버린단 그것 말이에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벌이라는 건요. 사실은 위화적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무서워야 돼. 무서워야지만이 어기지 않고 감염병 예방법에 그냥 처벌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걸 지키겠습니까? 어기면 처벌받는다. 그게 명확해야 되죠. 그게 위화 효과인데 네. 그 위화 효과를 생각해서라도 사실은 감염병 예방법 이거 위반해도 징역형이 그렇게 세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면 좀 한목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원에서. 네. 그래서 이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많은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들도 역학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아쉽습니다. 저는.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고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도 그렇고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도 많은 인민들 대중들은 그
정부나 방역 당국의 말을 잘 따랐어요. 위생에도 네. 신경 쓰고 모이지 말아라. 그런데 일부 종교 단체는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다고 하면서 더 많이 감염된 사례가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계속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요. 밟을까봐 지금 걱정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이 얘기에 공감을 하실까? 아까 저희 뭐 준비 단계다, 역학조사 본격 단계가 아니다. 이 상황에서 그거를 나눠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를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뭐 처음부터 정부 당국,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잘못한 거, 기소한 검찰도 잘못한 그런 네.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참 다른 종교 단체한테 다른 영향이 미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5400님께서 그렇다면 1심 재판은 대법원 재판을 위한 준비 단계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희한테 따끔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5031님께서는 생계 포기하고 정부 정책 따른 서민들 울리는 판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언유착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석방됐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해 7월 달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강요미수. 네, 강요미수죄로 구속이 됐는데 사실은 1심의 구속 만료가 6개월이에요. 예. 다 됐어요. 네. 6개월이고 지금 재판이 지금 좀 많이 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하루 앞두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어떤 영장 청구라든지 어떤 사유가 없는 이상은 내보내줘야죠.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일 내보내줘야 되는데 오늘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보석으로 나온 거죠. 보석으로 나왔고 보석금도 이게 내야죠. 이명박 때 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어찌 양승태 보면. 전 사법농단 때 판사님들 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보석을 해줘야 네. 조건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조건을 걸서 지금 보증금 2천만 원 그리고 집에만 머물러라라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고 만약에 이거를 뭐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뭐 여행할 때 이럴 때는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없이 하루가 더 지나서 그냥 풀어주면 아무 자유롭습니다. 조건 없이 풀어주기 자유롭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묶어둔 건데 그래 이게 또 이걸 두고도 결국 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재판을 길게 끌어가면서 재판을 하고 여기에 또 보석까지 조건 걸어서 보석까지 해줘가면서 사실상 구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 그게 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검언유착 의혹 재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이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게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예. 사실은 이철 씨라든지 뭐 등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증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10월부터 재판이 좀 정지된 것처럼 지금 보여요. 보석 신청도 지난 10월 달에 했었는 거고요. 네. 그 결정도 안 내고 재판 자체는 조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재판부가 10월 달에 보석 신청했으면 판단을 미리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재판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재판을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 아니면 조금 끌어지더라도 끝까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과 고민 끝에 재판대로 미루어지고 보석 결정도 아주 가장 마지막 날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재판이 끌어진 이유가 뭔가를 보면 이게 검언유착이다, 검언유착이 아니다부터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특히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네. 전혀 관계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이 관계가 안 돼 있다면 사건 자체가 완전히 작아지는 거예요. 네. 문제는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이 과연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밝혀야 되는데 본인 휴대전화부터 열어주지 않고 있으니 검찰 수사 역시 지지부진해요. 그- 그게 그렇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이게 협조를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은 있는데 본인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열어볼 열지 수가 없는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그대로 멈춰야 되냐. 이동재 기자 재판부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이 한동훈 검사장이 만약에 관여가 됐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나가서 좀 불리한 얘기를 그렇죠. 한 검사장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증거들을 못 밝히고 있지. 이거 휴대폰 뺏으려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차장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기소를 해서 오히려 좀 상황을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불리해지긴
오히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증인으로도 못 나오거든요. 지금 그겁니다. 10월달 이후로는 중요 증인이라면 딱 눈에 띄죠. 이철 그리고 X 씨 그리고 한동훈 세 사람이 주요 증인들입니다. 사실은 세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특히 그 제보자 X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한동훈도 안 나온 상태에서 내가 먼저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뭔가 불합리한 결론이 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계속 증언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도 나오고 사실 제보자 X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사실 재판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10월부터 계속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동재 전 기자는 그냥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까지 좀 계속 구속된 상황이었다. 다음 재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재판이 너무 많아요. 법관 탄핵 뜨거운 이슈인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어떻게 됩니까? 지금 151명이면 정확하게 말하면 제적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네. 근데 166명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뭐 이탈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임기가 본인이 지금 2월 말까지만 있으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탄핵 요건 헌법상으로는 공직에 파면하면 그친다라고 돼 있어요. 예. 파면이에요, 파면. 그렇죠. 말 그대로 파면은 그 직을 수행하지 않고 다만 불이익이 조금 있어요. 네. 몇 년간 취임이나 변호사 자격 제한되고 그거 말고 공직에서 나가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탄핵 결정을 하지 않고 심판을 하지 않고 어차피 2월 말에까지는 결정을 못 한다고 봤을 때는 각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더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징계 과정, 다른 징계 과정들을 보면요. 이렇게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소로 넘긴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구해볼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게 문제가 이런 겁니다. 왜 헌법재판소로 가야 하냐면 지금 물론 1심에서 무죄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처벌을 못해요. 문제가 뭐냐? 임성근 부장판사가 기소가 된 게 직권남용인데 재판에 개입했다, 재판에 간섭을 했다라고 해서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상의 주요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직권남용이란 건 이게 말씀드릴 때마다 참 저희도 받아들이기 참 힘드시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직권이 있는 걸 권한이 있는데 자기 권한을 잘못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잘못 썼는지 이걸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요새 지금 계속. 네. 근데 이 경우는 임성근 부장판사는 또 뭐가 됐냐면 그럼 직권남용이 되려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남용했었어야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네.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란 건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잘못된 행동을 한 건데 아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형사재판에서는.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더 잘못을 했는데 어찌 보면 더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죄형 법정주의상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요새 계속 무죄 주지 않습니까? 뭐 좀 어린 저희 아이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법률에는 괜찮고 헌법이 더 높은 법 아니냐. 높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냐 했는데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아하,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양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네. 자체가. 네. 그런데 또 시기가 너무 좀 많이 늦춰졌죠. 네. 빨리 좀 했으면 임기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했을 건데 직권남용죄로 무죄로 한참 됐고 이탄희 의원 등등이 뭐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됐는데 문제는 2월달에 나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정이 또 문제는 9분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탄핵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공수처도 한 3분이 위원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보수적인 저는 분도 거기서 있고 진보적인 네. 분도 있습니다. 파면까지 아니더라도요. 국회에서 이거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만으로 큰 의의는 있다고 네네. 봅니다. 일반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의결한 적도 없었고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법관의 어떤 독립된 재판을 할 권리인데 사실은 이게 법관의 권리가 문제한 게 아니라요. 이런 거죠. 재판부에 대해서 그 재판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윗사람들이 이 재판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요 어느 재판을 받을 때마다 불안해요. 그 당연하죠. 내가 판사한테 뭐라 그래봤자 저 사람이 그렇죠. 전화 한 통 받고 인사받고 위에 부장이 야 그 사람 봐줘 그럼 봐줘버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게.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못하기 때문에라도 저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해야 된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안 받아들더라도 그런 상징적인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봐요. 해야 네. 된다. 이종두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민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평상시에 인민민주주의를 흠모하시나요?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아까 대중, 국민, 인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인민민주주의가 뭔지는 모르는데 민주주의를 흠모하긴 하죠. 그리고 인민민주주의를 혹시 북한하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독재예요. 독재도 아주 조금 후진적인 독재예요. 인민이란 용어가 사실은 대중, 피플이잖아요. 그런데 인민이란 말을 어느 쪽에서 좀 썼다는 얘기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북한은 공산주의 아닙니다. 독재고요. 독재도 아주 못된 독재예요. 근데 용어 자체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게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 공화국 아니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고요. 네, 인민이라는 용어 써도 되고요. 루소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네, 0646님께서 쇼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하면 뭐합니까? 변호사 개업 평생 박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걸 못하니까.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못해요. 이 탄핵을 해야 되는데 자 내일인가요? 사법농단 윤혜용 전 판사의 또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심에서 직권남용이고 뭐 누설 혐의 등이 있었어요. 네. 뭐 보고했고 직권남용죄인데 무죄가 됐어요. 입증이 되지 않아서 네, 사실관계를 인정받지 또 무죄가 못했어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뭐 새로운 어떤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2심에서 없다고 하니까 무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판사님들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판사님들의 판결은 거의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또 올라가고. 이 사건도 뭐냐면 다들 이제 이름만 들어서는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였냐면 그때 왜 비선 의료진으로 꼽혔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해서 재판 과정을 정리해서 이 청와대에 올려보냈다는 혐의를 받는 거예요, 사실. 최서원 씨, 예. 김영재 원장 있지 않습니까? 김영재 원장이 재판을 받으니까 이거 보고서를 써가지고 청와대에다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법원이 청와대의 영향력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겠다고 해버린 거거든요. 네. 상권분리 파괴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도. 사법농단은 그 역사상 가장 극악하고 가장 나쁜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판으로. 그거는 어떻게 돼요? 우병우 전 수석 항소심 선고 있는데. 그것도 직권남용죄 등이거든요. 직권남용은 거의 지금 무죄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직권남용죄가 실제로도 사실은 쉽진 않은 범죄이긴 합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그 직권이 있어야 되고 권리행사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된다.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 이 사법농단 이후로는 싹 다 무죄가 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직권남용에서 유죄했지요. 그래도 유죄했지요. 근데 사법농단 이후로 그렇죠? 양성태 대법원장 구속 이후로 저는 이런 맞습니다. 양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럴 바야 저는 범죄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무죄 나는 범죄 뭐하라고 만들어 놓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사법농단 이전에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게 직권남용 그렇죠. 이 부분이었죠. 범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박근혜도 억울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또 누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법원에 가서 재판에 가서 갈등이 종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안 됐는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수긍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판사님들이 재판을 청와대를 보고 했어요. 일본을 보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했어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이거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 분리에 반하고 상권 분리에 반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법관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탄핵 같은 거를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대다수의 법원 판사님들 입장에서도요. 이거는요 환영할 일이에요, 사실은. 법원 판사님들이 모여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탄핵하자고 해야 했어요. 돼요. 탄핵하자고 해야 했지 돼요. 않습니까? 안 그러면 회의에서? 법관들 네. 스스로 독립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은 10년이 임기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다 됩니다. 이거는 뭐 제일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직권남용이 인정이 되면 인사권자들이 와서 간섭을 하니까 네. 너 안 좋은데 보내버린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 열차가 떠난 겁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죠?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똑같이 나왔어요. 1심하고 네. 유사하게 나왔고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정경심 교수 부분입니다. 네. 횡령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공범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1심하고 뭐 동의 유사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해야 될 재판은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일단 무방하거든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권력형 비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어렵다. 내용은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냥 뭐 횡령, 뭐 다른 투자 약정액으로 다른 일을 했다 이런 걸로 중형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른 범죄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조범동이 이제 재판 선고 받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네. 정경심 교수 이제 2심 부분을 봐야 되는데 1심하고 달리 판단될 여지도 전 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천조가 처벌받은 부분은 코링크피의 어찌됐든 대표 자리에 있었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들이 이른바 돌려막기 같은 것도 했었고 자기가 회사 운영하는데 돈 딸리니까 사채도 끌어다 썼었고 여기 회사에서 빼서 다른 회사로 집어넣고 이런 게 다 횡령이거든요. 그런 부분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 네.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정 교수하고 관계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의 관계는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권력이 개입을 했다라면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횡령을 안 해도 됐어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돈을 끌어다 썼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시초였거든요. 원래는 사모펀드가 기억을 그렇죠. 하시면 네. 이게 조 전 장관의 무슨 정치 자금이라든가 수백억을 대선 부정한 자금을 만든다고 이익을 만든다거나 얘기했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끝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권력형 비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안 나왔어요. 없다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은 최소한. 네, 뭐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조카는 횡령 그리고 다른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잘못이 있어서 징역 4년에 선고받았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조 전 장관 그리고 정 교수하고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